안녕하세요. 부자 수업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급변하는 세상에서 제자리를 지키는 것마저 쉽지 않지요. 특히 각종 SNS와 미디어의 AI까지 온갖 정보의 홍수 속에서 헷갈리기만 할 뿐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판단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 시리즈는 그런 세상을 보는 안목을 키우기 위한 정보를 요약해 제공합니다. 각자 도생의 시대에 나에게 맞는 무기를 갖추기 위한 좋은 재료가 되길 희망합니다. 전월세의 상승이 심상치 않은 게 집값도 다시 들썩일 듯 합니다. 주식은 코스피 8천 진입을 두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벼락거지라는 말이 유행하는 것처럼 가만히 있으면 뒤처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먹고 죽으려고 해도 돈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막막한 사람들에게 솔깃한 말이 들려옵니다. 빚도 자산이다. 레버리지를 최대한 당겨라. 과연 영끌 B2도 이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생존 전략일까요? 오늘은 다소 원칙적이지만 자본, 즉 돈의 역사를 되짚어 보겠습니다. 빚은 왜 자산일까요? 우리는 빚은 빨리 갚아야 한다는 강박이 있습니다. 유퀴즈 김경일 교수가 한국 사람은 게임에서조차 빚을 빨리 효과적으로 갚기 위해 노력한다고 해서 많은 공감을 얻었습니다. 모동숲이라는 게임을 할 때 다른 나라 유저들은 적절한 빚으로 마을을 꾸미는 것에 집중하는 반면에 우리나라 유저들은 효율적인 무밭을 만들고 농사지어 고가에 팔아 빚을 빨리 갚기에 급급하지요. 그러니 빚은 있지만 예쁜 풍경의 마을과 빚은 없지만 마치 공장 같은 풍경의 마을이 대비되는데 신기한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미감이 부족할지라도 후자에서 안정감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빚이 자산이라는 뜻은 실제로 통화를 창출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A가 은행에 1억 원을 예금했습니다. 그러면 은행은 지준율을 제외한 금액을 대출해 줄 수 있습니다. B가 은행에서 5천만 원을 대출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지준율보다 한참 낮은 금액이니 신용만 확실하면 대출을 해줄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여기에서 A의 돈 5천만 원이 B에게 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A의 돈은 그대로 있습니다. 은행에 1억 원을 요구하면 은행은 1억 원을 바로 내주어야 합니다. B한테 받아서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B한테 빌려준 5천만 원의 통화가 새로 창출된 것이지요. 무슨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물 장사 같은 이야기냐고요? 지준율이라는 말이 이것을 가능하게 하는 마법입니다. 요즘 은행 시스템은 워낙 거대해 대출을 어느 정도 해줘도 인출에 대해 부담이 적고 혹시 뱅크런 같은 사태가 발생하면 한국은행과 같은 중앙은행이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사실상 통화가 창출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갚을 수 있는 범위의 빚은 자산을 늘리는 수단이 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빚에 대한 개념은 개인 간의 거래에서 보이는 양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도 통화가 창출되는 마법이 작동합니다. B가 빌린 5천만 원을 전세 보증금, 인상분으로 C에게 주었습니다. C는 받은 5천만 원을 ETF 계좌에 넣었습니다. 왜냐하면 전세라는 말은 월세를 한 번에 받는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다달이 받는 대신에 목돈을 받아 그 이자로 월세를 대체하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보증금을 이율이 낮은 은행에 넣어두려면 굳이 전세를 줄 이유가 없습니다. 그 돈만큼 사업 자금을 빌리지 않아 본인의 대출이자를 아끼는 셈이 되거나 이율이 높은 곳에 투자해서 월세에 상응하는 이자를 받으려는 것이지요. 그러면 증권사에 5천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증권사는 그 돈으로 포트폴리오에 있는 주식을 삽니다. 그러면 주식을 매각한 사람의 계좌에 돈이 입금되지요. 그렇게 흘러가 5천만 원은 다시 은행이 대출을 줄 수 있는 자금이 됩니다. 그래서 D가 1천만 원을 대출하면 통화가 또 창출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늘어나기만 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작년 9월을 기준으로 한국의 M2는 약 4,400조 원 규모를 기록하고 있으며 증가율은 전년 동월 대비 5 내지 8%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돈이 늘어나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것을 조절하는 수단도 있습니다. 바로 국채입니다. 뉴스를 보면 미국 국채, 소각이라는 말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은행이 국채를 사는 방식으로 돈을 빌리는데 다시 갚으면 국채를 없앤다는 뜻이지요. 물론 요즘에는 실제로 증권을 주고받거나 태우지 않습니다. 온라인상의 숫자를 조절할 뿐이지만 옛날 방식이 용어로 남았을 뿐입니다. 아무튼 앞에서 은행이 돈이 부족하면 중앙은행에 빌려야 하는데 가장 흔한 방식이 국채입니다. 이렇게 늘어난 통화는
빚을 갚는 순간에 국채를 없앰으로써 통화를 줄이는 것이지요. 경제 성장을 위해 통화는 점진적으로 증가해야 하지만 그 속도가 가파르면 다양한 방법을 통해 속도를 조절하곤 합니다. 여기서 우리의 상식이 흔들립니다. 은행은 돈을 보관하는 곳인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숫자를 적은 장부만 있는 곳이라는 사실입니다. 은행이 진짜 돈을 보관하던 것은 미국의 닉슨 대통령이 금 태환을 폐지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긴 역사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나 요즘 치솟은 기름값이 경제 전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근원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페트로달러의 유래입니다. 화폐의 역사라는 기나긴 이야기를 핵심만 추리기 위해 일단 원시시대 물물 교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원시시대의 삶은 하루 일해 하루 먹기 빠듯한 삶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기술이 발달하고 농사까지 짓게 되자 생산량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물건에 대한 욕구가 발생합니다. 바닷가에서 생선을 잡아먹고 사는 사람이 내륙에서 과일을 따먹고 사는 사람을 만나 서로 생산물을 교환하는 일이 흔해진 것이지요. 이때 물건의 가치를 그것에 대한 절실함이 결정합니다. 양쪽 중 더 원하는 사람이 더 많은 양의 물건으로 교환을 제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하는 물건을 가진 사람이 딱 매칭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내가 갖고 싶은 물건을 가진 사람이 원하는 물건을 가진 다른 사람과 먼저 교환을 하고 그렇게 구한 물건으로 원하는 물건을 바꿔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상상도 못할 복잡한 단계를 거쳐야 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해결책은 누구나 원하는 물건으로 바꾸고 그것으로 필요한 물건을 바꾸는 방식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보관이 쉽고 나누기 편리한 쌀이나 밀과 같은 곡물이나 철이나 구리 같은 광물이지요. 이런 물건들이 초기에 화폐 역할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재미있는 것은 이때 물건의 가치는 시장의 가치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화폐에 해당하는 물건으로 교환하는 과정에서 시장의 원리가 적용된 것이지요. 이렇게 발달한 화폐는 교역의 규모가 커지면서 새로운 단계로 진입합니다. 도저히 들고 다닐 수 있는 부피와 무게를 넘게 되자 다른 방법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바로 증서입니다. 진짜 돈은 창고에 넣어두고 그 돈의 소유에 관한 증서를 주고받음으로써 거래를 용이하게 만든 것이지요. 은행은 돈 빌려주는 곳이지만 어쩌면 금융이라는 개념이 이러한 가치 보관에서 탄생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때는 증서에 해당하는 현물이 어딘가에 보관되어 있어야 하고 증서와 교환이 가능해야 했습니다. 이것을 태환이라고 합니다. 이것이 보증되지 않으면 증서는 정말 종이 쪼가리에 지나지 않으니까요. 즉 신용이 곧 화폐의 가치를 담보했습니다. 처음에는 거대한 부호나 은행이 중심이었지만 절대왕정을 거쳐 근대 국가가 성립하면서 국가가 주체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국가만큼 신용이 있는 개인이 있기 쉽지 않으니까요. 여기에서도 차가운 현실이 있습니다. 국가라고 해도 모두 같은 급은 아닙니다. 결국 신대륙에 막대한 금을 들여온 스페인, 그리고 그 스페인을 이겨서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을 이룬 영국의 돈이 믿을 만한 돈이었고 국제 통화가 됩니다. 영란은행의 금이 태환을 보증하는 한 결코 종이 쪼가리가 될 리 없으니까요. 하지만 대영 제국의 영광이 희미해지는 제2차 세계대전 때 미국의 랜드리스 대가로 이 금이 폭스 요새로 옮겨지게 되면서 달러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통화, 즉 기축 통화가 됩니다. 이것을 브레튼 우즈 체제라고 합니다. 근본 위제로 바탕으로 달러가 태환화폐가 된 것이지요. 영화 다이하드 3에서 제러미 아이언스가 뉴욕에서 금을 훔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 금이 폭스 요새가 아닌 월가에 보관되어 있다는 설정이었습니다. 문제는 점점 커지는 세계 경제의 규모를 이런 방식으로 감당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미국은 태환을 포기하겠습니다. 그러면 달러의 가치는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여기에서 묘수를 생각해냅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시작으로 오펙 회원국이 석유 매각 자금을 달러로만 받기로 한 것이지요. 태환을 포기했지만 사실상 태환의 기능이 생긴 것입니다. 연료뿐만 아니라 각종 산업용품 생산에 원료가 되는 원유를 달러로만 살 수 있으니 금의 역할을 석유가 대신한 것입니다. 더군다나 석유는 생산량마저 조절할 수 있으니 금보다 유용했지요. 이것을 페트로달러라고 부릅니다. 이때부터 통화량은 실물과 상관없이 숫자 자체로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1970년대 초반 약 1조 달러 미만이었던 M2는 양적 완화와 신용 창출을 거치며 지속적으로 팽창하여 최근 약 22조 7천억 달러 수준까지 치솟았습니다.
이제 왜 인플레가 빚을 녹이고 자산을 해지하지 않으면 손해라는지 아시겠나요? 가계부채 사상 최대치 갱신에 놀라 현금을 쥐고만 있다면 정말 벼락거지가 될지도 모릅니다. 물론 여기에는 감당할 수 있는 이라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우리 세상은 더 이상 현물이 아닌 숫자만 존재하는 자본으로 돌아가지만 잘못된 투자로 파산할 때 개인은 실제로 거리에 나앉게 되니까요.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제는 이 원리를 모른 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돈을 묻어두기만 하는 것으로 부자가 되거나 노후를 보장하는 것은 이미 1970년대 페트로 달러가 시작되면서 점점 불가능한 쪽으로 세상이 변화되었으니까요. 더군다나 러우 전쟁과 이 전쟁의 이면에는 루블화나 위안화로 원유를 결제하는 시도, 즉 페트로 달러의 붕괴의 조짐도 있습니다. 그러니 금융에 대한 지식은 몇몇 전문가에게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모두의 생존을 위한 필수 교양인 셈입니다. 거칠게 알아본 내용이지만 왜 우리가 금융 지식을 배워야 하는지는 공감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